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황준서입니다. 같은 서울대학교에서 석박통합과정 재학 중인 생명과학과 최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 생리의학상에서 궁금했던 점은 고인류의 게놈을 연구하는 데 있어 어떤 실험 방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고인류라고 표현하면 좀 그 어감이 조금 덜 사는 것 같고, 멸종하지 않은 우리의 이제 선조들도 있지만 멸종한 이제 종들의 선조들도 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류의 DNA를 연구한다고 하는 게 실은 이번 노벨상의 핵심이 이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몇만 년 된 DNA를 우리가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일단 데미지가 많이 쌓여 있을 거로 예상이 되겠죠. 고인류의 DNA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박테리아나 다른 종의 DNA가 많이 섞여 들어가서 이 둘을 구별해내고 고인류의 DNA만 이렇게 추출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그거 관련돼서 페오 박사님 스스로의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그 이집트 덕후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라 연구와 이 분자생물학 연구를 결합해서 미라의 DNA를 최초로 이제 발견했다고 혼자서 이제 네이처에 논문을 썼던 그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을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스웨덴 가서 렉처 들으면서도 페보 박사님께서도 스스로 그 일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아주 시원하게 빨간색 X를 그 논문 위에다 치시더라고요. 네. 노벨상 받으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나 이미 받았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추정, 확실하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그때 클로닝 했다고 한 DNA가 아마도 큐레이터나 다른 사람이 만지고 하면서 오염된 그런 DNA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손상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오 박사님은 그걸 끝까지 그 손상과 오염이라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고, 운도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깨끗하게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량의 DNA만 들어있고 주변에 오염된 DNA들로만 이제 이 뒤덮여 있을 텐데, 그 DNA를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알게 된, 모든 일반인도 알게 된 이 PCR이라고 하는 기술이 딱 그때 이제 굉장히 대중화됐던 게 이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보 박사님이 UC 버클리로 포스닥을 가셨는데, 그때 가시면서 결국은 하셨던 일이 당시에 등장했던 PCR 기술을 이용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셨던 거고, 또 나중에 이제는 본인이 이 연구 책임자가 돼서는 또 떠오르던 새로운 그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같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오염되고 또 손상된 DNA를 선택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증폭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생물 정보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더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게 고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혁신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그 기반에는 새로운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도입해서 그 손상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끊임없는 뭐 노력, 열정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페보 박사님이 또 뼈 덕후였다 뭐 이런 설들이 또 있더라고요. 뼈 덕후의 기질도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 보면 역사 덕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분이 이제 스톡홀름에서 이제 사셨는데, 산에서 막 흙파, 땅 파보면 거기서 옛날 막 몇천 년대 도자기 조각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스케일이 커진 거죠. 이제 도자기에서 미라에서 그 다음에 막 네안데르탈린 멸종된 인류의 이제 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유물들과 또 뼈도 사실은 인간 스스로 몸으로 생산하는 유물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알고, 그러면 과거를 알면 현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어떤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사실 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호기심,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푸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자원들이 서포트가 돼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전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스톡홀름 산에서 이렇게 뛰놀면서 도자기 조각을 주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인데 이러한 큰 호흡을 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토양. 사실은 한국에도 그렇게 덕후 기질을 가지고 정말 열정 많은 사람들 많지만 토양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제 다들 기세가 꺾여서 이 상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토양에서 이런 상들이 계속 이제 주어지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결국 사실 노벨상이라는 게 그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연구를 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이런 멸종된 인류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생 인류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점이 궁금했거든요. 이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만들어내는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조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DNA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거죠.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들 집합인 유전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그 중에서 일부는 질병의 치료에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인정받아서 이 생리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미 우리 인간의 DNA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집단에선 혹은 특정한 개인들이 이러한 DNA의 변이를 가지고 있을 때 당뇨병이 됐던 뭐 심혈관계 질환이 됐던 다양한 이 질환에 그런 변이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변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인간 집단에서 퍼지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 관점, 진화적 관점을 들이대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친척, 그 고인류들이 예를 들면 네인다르탈린이나 이제 페보 박사님 연구팀이 발견한 데니소바인들의 DNA와 우리의 DNA를 비교해보면서 우리 DNA 속에 이 화석 인류 혹은 멸종된 인류와의 어떤 교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은 우리가 아프거나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비드에 대해서도, 이게 코비드에 걸렸을 때 누구는 중병에 걸리고 누구는 쉽게 낫고 하는데도 네안데르탈린에게서 온 DNA 조각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 큰 이제 사실은 작용을 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렉처 후반부에서도 이제 교수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러한 유전자가 보존되어 있으니까 중요할 것이다 라고 후보들을 얻은 것들을 세계 다양한 연구팀이랑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혹시 202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 한 줄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줄로 정리하기에는 업적이 너무 크신 분이셔서 두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류 진화의 역사를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만들었다. 원래 뼈라고 하는 이제 유물만을 보고 어림잡아서 추정하던 그런 이제 고인류학에서 뼈 속에 들어있는 이 DNA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마치 역사서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아주 인류 진화의 역사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된 것이,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기준이 결국은 문자로 된 기록이 있냐 없냐인데 정말로 말 그대로 거기에 필적할 만한 공로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혼종이다.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는 순종이 아니라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 혹은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멸종된 이 화석 인류들과의 유전자 섞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혼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하고요.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이 섞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진화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이자 힘이기 때문에 인류 진화 또한 거기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 그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직접 현장에 가서 페보 박사님의 스피치를 보고 온 학생들은 어떻게 또 느꼈을지 궁금한데. 저는 과거의 나를 알면 현재의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장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간을 알게 돼서 현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그 시각이 생겼을까요?
살아남은 것들은 이유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 조각이 현생 인류까지 남아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고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유전자일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뭐 앞으로 다양한 치료제가 됐든 아니면 활용성은 되게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통찰을 얻고 오신 것 같네요. 제가 느끼었던 바는 과거를 연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과거를 보는 또 다른 창을 하나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렉처에서 이제 어떤 고인류가 그 지도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동했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하시고 거기서 또 다른 종들과 어떤 컨택을 맺었는지 이렇게 과거를 거의 타임머신으로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이끌어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창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커다란 통찰을 얻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커다란 통찰에 더해서 한창 그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이제 막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PCR 같은 기술이 그 당시에 뭐 새로 나왔다고 했는데 새로 나온 기술이 그냥 막연히 새롭고 무섭다고 도전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파보 박사님이 이뤄낸 이 업적을 과연 쌓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런 기회가 나왔을 때 그걸 잡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제 연구 생활에 있어서 분명 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올 거라고 분명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호기심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밌게 뛰어들면 좀 앞으로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심을 조금 키워서 오셨네요. 그렇죠. 제가 느꼈던 바는 핫한 주제 아니면 뭐 이렇게 연구비를 잘 딸 수 있는 주제 뭐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끝까지 추적해가면서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이런 큰 결과가 또 따라올 수 있다는 게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 나가는 것을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봐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톡홀름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가져온 그 통찰과 또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 동기부여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나의 길을 진짜 꾸준히 페보 박사님처럼 더 밀고 나가는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